치료제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막거나 늦추며 혈관들이 종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 선생님, 표적 치료제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본 항암제가 개발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학문적 배경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 성장이 빠르다는 특성을 공격하면은 암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고 정상세포는 손상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항암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암세포 못지않게 증식을 빨리 하는 세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세포들이 뜻하지 않게 공격을 받고 그 결과 부작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에는 많이 있는데 정상세포에는 별로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공격했을 때 암세포가 어떤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물질,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혈관 형성 억제를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암세포는 주위에 혈관 생성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상인에서는 혈관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에서는 임신이나 생리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혈관 생성이 일어나니까 임신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술 받은 직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혈관 생성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정상세포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죠. 암이라면은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만 공격하게 하면 정상세포가 다치지 않고 암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배경이란 말씀. 정상세포가 비교적 항암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작용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위험스러운 점은 우리 표적이라는 거가 잘 모르는 표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상세포는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썼는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제를 우리가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소화제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약일수록 더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효과만 정말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성큼 암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항암 치료 없이 표적 치료제만으로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길이 먼 건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암세포의 특성만 자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약제를 개발했고 이런 약제는 이제 약효 자체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세포의 한 가지 특성을 공격했을 때 암세포는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어서 이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약을 쓸 때 이 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은 표적이 있는 사람한테 약을 써야 되는데 표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 약을 써가지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적이 없다니 암에 걸리면 일단 표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가 암에 대한 표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듯이. 그래서 암의 특성은 같은 암이어도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특성을 찾는 것이 이제 개인별 맞춤 치료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가 하나만 가지고서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제하고 같이 써야 되겠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표적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이 단순한 한 가지 약제만 써가지고 치료되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고형암은 지금은 항암제에다가 표적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 환자가 표적 치료제를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환자의 특성, 암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화면에서 본 건 주로 혈관 생성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폐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표적 치료제를 쓰는 표적 것이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폐암 세포를 성장을 촉진하는 그 인자 중에서 상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용체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빨리 자라라는 그런 자극을 세포 내로 전달해가지고 암세포가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제 열쇠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 작용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개발돼가지고 임상에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여성 폐암 환자들, 담배 피지 않은 폐암 환자들은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예도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만 표적 치료제를 써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암이나 특별히 효과가 있는 환자의 부류가 있다면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적을 뭘로 잡느냐고가 이제 다르게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혈관 생성 억제제를 예를 든다면은 그 암이 혈관 생성을 많이 하는 암일수록 약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렇죠. 암일수록.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혈관을 많이 만드는 암이 신장암 아니면 피부의 악성 흑색종 이런 것들은 이 혈관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약제를 개발할 때 그쪽 확진자의 대상을 먼저 투여해가지고 효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위암이나 장암에 많이 나오는 암이 뱃속에 퍼져서 복수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암세포가 혈관이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약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약제에 표적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투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외과 수술을 많이 하시는 노 선생님이 느끼는 그 암,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입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암을 거의 매일 뭐 이렇게 만지고 암과 함께 산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암은 일단 혈액암을 제외하고는 혹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혹이 중요한 특징은 그 혹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는 거죠. 그때 그 조직을 침범하면서 혈관을 끌어들이고 실제 형체는 아주 괴물같이 아주 그 주위가 지리멸렬하고 상당히 끔찍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매일 만져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감정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암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거죽에서만 보는 경우는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형체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딱딱하죠. 대부분 딱딱하고 또 그것이 주위 조직을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주위가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체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도 이상하고 밉고 그렇지만 결국 미워할 수 없는 나 자신입니다. 암 자체는.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암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은근히들 환자분이 많으시거든요. 방사선을 국소적으로 방사선이라는 건 암을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신적으로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라는 건 전신적으로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국소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어떤 효과가 있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분에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뭐 머리가 빠진다, 뭐 그게 가장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사선을 치료했는데 뭐 폐에다 방사선을 치료했는데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 방사선을 잘못 치료한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치료하면 빠지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한 머리를 치료하면 빠집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개월 후에 다시 새 머리가 나고 새 머리는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건 이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진화를 해온 것이 방사선 암 치료 기술이다 할 정도로 방사선 기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첨단 방사선 암 치료법이 암 정복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줄리안 호퍼 씨. 호퍼 씨는 지난해 10월 고국을 떠나 이곳 휴스턴으로 왔다. 2004년 편도선암 진단을 받았던 그는 2년 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은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호퍼 씨의 경우 종양이 너무 큰 데다 위치가 복잡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암세포가 치료하기 매우 힘든 위치에 있어서 전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해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호퍼 씨를 희망으로 끌어올린 것은 양성자 치료였다. 기존 방사선에 비해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